자,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을 봅니다. 자기범과 마찬가지로 구성권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만 구비가 되면 범죄는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1번을 보니까 행위론 얘기가 나와 있네요. 이 행위론이 뭔지 노트를 한번 펴봅니다. 노트는 17페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3단계 범죄 체계론에 따라서 공부를 했잖아요. 즉 구성권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만 구비가 되면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에서 100년도 넘었습니다. 독일 학자들이 이 행위론을 연구했는데요. 한 3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행위론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0년 동안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드릴게요. 자, 범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구성권 해당성이 인정돼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권 해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행위론에서 인간의 행위일 것. 두 번째, 인간의 행위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개입되어 있을 것. 세 번째는 그 행위는 신체적, 외부적 동작으로 나타날 것. 이 세 가지가 구비가 되었으면 행위론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것이 세 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구성권 해당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자, 밑에 보시면 자연현상 동물의 행동은 인간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벼락을 맞아 죽었다든지 개에 물려 죽었다든지 멧돼지에 물려 죽었다든지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살인죄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행위에서 제외시켜버린다. 두 번째, 인간의 행위를 할지라도 수면 중의 행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다가 옆에 자고 있던 동료의 귀싸대기 훌갈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인간의 행위긴 맞지만 이것은 인간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형법에서 행위론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또 반사적 행위도 마찬가지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쵸? 그리고 벌이 쏘인다고 했을 때 손을 들어서 막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행위론에서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절대적 폭력화의 행위도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저 끝에 책임론을 가보게 되면 기대 가능성 파트에서 절대적 폭력화의 행위를 배울 겁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그 예가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A가 C를 죽이려고 해요. C에 대한 살인 고의를 갖고 동해안, 절벽, 경치 좋은 데로 왔어요. 그래서 A, B, C 3명이 온 거예요. 자, A가 직접 C를 밀지 않아요.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A가 C를 직접 미는 것이 아니라 A는 누구를 밀어요? B를 밀어버려요. 그래서 B가 그 충격에 의해서 옆에 있는 동료를 밀치게 되고 이때 C는 바다에 떨어져서 익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이 비행위 있죠. 비행위는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2번 인간의 의사가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B의 행위는 행위가 아닌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때 비행위를 뭐라 불러요? 절대적 폭력화의 행위였기 때문에 B는 행위가 아닌 것이므로 애당초 살인죄의 요건에서 행위론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B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 오로지 A 경우에만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인과적 행위론이라든지 밑에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이런 것들은 제가 옛날에 다 공부했던 것들인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부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서론 파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 교재를 와보면요. 자, 이 행위론 한번 보겠습니다. 노트를 봐야 되겠네요. 자, 노트를 펴보면 노트는 24페이지 펴보세요. 24페이지. 자, 그래서 자, 노트 자기범위, 구성권 해당성, 위법성, 책임 요 세 가지가 3단계 범죄 체계론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앞에서 구성권 해당성을 검토하기 전에 그 앞에서 이 행위를 보아야 되는데 행위가 인간의 행위인지 아니면 동물의 행위인지 이런 것들을 또 자연 현상에 의한 행위인지를 보고 인간의 행위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행위론에서 탈락시켜버린다. 그쵸? 방금 봤죠?
이 행위론에 해당하는 것이 자, 부작위범을 가보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3단계 범죄 체계론입니다. 체계론인데 이 행위론에서 검토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작위범에서는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 같은 말이에요. 자기범에서는 행위론, 부작위범에서는 일반적 행위 가능성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됐죠? 됐죠? 여기서 한강 부산이란 말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 교재 한번 봅니다. 자, 1번 일반적 밑줄 그으시고 일반적 행위 가능성입니다. 자, 밑에 구성권 해당성에서 밑에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나와요. 이 개별적과 구별하셔야 됩니다. 개별적하고 위에 나와 있는 일반적이란 용어와 구별을 해서 꼭 숙지를 해두세요. 자, 행위자에게 법률이 요구하는 자기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일반적, 객관적 행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 1번 일반적 행위 가능성은 부작위에서 말하는 행위 개념에 해당한다. 이것은 일정한 시간적, 장소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것이 보통이므로 이런 가능성이 없다면 행위성은 부정된다. 라고 했고요. 그 예를 체크하세요. 부산 밑줄 그으시고 한강 밑줄 그으시고 자, 한강에 아이가 빠졌어요. 아버지가 구조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한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가에 있단 말이죠. 아버지가 슈퍼맨인가요? 아버지가 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강에 있을 때 한강에 있는데 한강에서 빠진 아이를 구조하지 않았을 때 부작위범이 되는 것이지 아버지는 부산가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행위성 자체가 처음부터 애당초 탈락된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행위론에서 말하는 행위 자체에서 탈락된다. 이런 말이. 됐죠? 자, 다시 한번 교재 한번 와보시게 되면 노트로 와보세요. 노트. 자, 여기가 한강이고요. 여기가 부산이잖아요. 그치? 이 한강을 크게 그렸습니다. 자, 한강에서 지금 아이가 물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익사할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는 부산 가 있어요. 부산에 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 있는 아버지가 한강에 빠진 아이를 구조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단 말이지. 그쵸? 그래서 아버지가 한강에 있을 때 아이를 구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작위범을 논할 수 있는 것이지 부산에 가 있는 아버지에게는 부작위범을 논할 수가 애당초 처음부터 없는 것이다. 행위성에서 탈락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숙지하시면서 교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교재에 와볼게요. 자, 그래서 구성권 해상성을 봅니다. 첫 번째,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고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구성권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 플러스 책임 이렇게 있는데 구성권 해당성이 두 개로 쪼개진다고요. 쪼개져서 위에 것을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밑에 것을 주관적인 구성요건 요소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서 부작위범의 공통된 요건을 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부작위범이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진정 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 그래서 여기서 이 공통이란 말은 진정과 부진정 공통되는 요건이다 이런 말이. 자, 첫 번째. 자, 구성요건적 상황이 있을 것. 즉, 진정에서는요. 대표적인 퇴거 불응죄라고 설명드려볼게요. 너 나가. 퇴거를 명했는데 퇴거를 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지금 상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두 번째.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아이가 지금 한강에 빠졌잖아요. 그랬을 때 이 상황이 존재하고 있죠. 그랬을 때 진정이든 부진정이든 이런 상황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구성요건 상황이 발생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명령된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즉, 너 나가 했는데 이 친구가 걸어서 안 나가요. 명령된 행위를 부작위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아버지가 구조를 안 해요. 명령된 행위를 부작위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것도 두 번째 요건으로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행위자가 자기 의무를 다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했을 때에는 적어도 고의에 의한 부작위범 성립할 수 없고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만 성립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부작위를 해야 돼. 행위를 하지 말아야지 부작위범이 되는 것이지 행위를 했다면 자기 의무를 했다면 결과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즉 아버지가 구조를 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결국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랬다면 적어도 고의에 의한 부작위범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부작위범이 되려면 행위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자, 세 번째가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인데 무슨 얘기냐면, 자, 요구된 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외적 조건, 행위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구비가 되어 있을 때 이것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예에다가 체크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가 아이를 익사 현장에서 구조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근데 그 아버지는요, 반신불구자 또는 수영 능력을 없어요. 수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설령 아이가 죽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없으므로 아버지는 부작위범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갖고 있는 특유한 요건이 있어요. 그것이 동가치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 다시 한번 노트 펴볼게요. 자, 보세요. 제가 중요한 것은 진정보다는 부진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진정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가 한강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어요. 아이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한강에 있단 말이에요. 부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강에 있단 말이죠. 아버지가 물끄러미 보고 아버지가 구조를 안 해요. 아버지가 충분히 뛰어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구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일단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성권 해당성으로서 첫 번째, 일단 상황이 존재할 것. 두 번째, 아버지가 명령된 행위를 부작위할 것. 세 번째, 아버지는 수영 능력 잘해요. 보트도 있고 밧줄도 있습니다.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있을 것. 이 세 가지는 말씀드렸잖아. 이 세 가지는 진정이든 부진정이든 전부 다 공통된 요건이라고요. 그런데 부진정 부작위범이 되려면 요건이 또 필요합니다. 그것이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요. 자,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보증인적 지위가 있을 것. 이런 말이에요. 보증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을 것. 그 보증인 지위 발생 근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쵸? 이건 법령이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는 법령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아버지는 자식을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위도 있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자, 한강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잖아요. 행인들도 많고요. 아버지도 있고요. 근데 행인들도 봤어요. 똑같이 아이가 물에 빠져서 물을 먹고 있는 것을 옆에 있는 행인들도 봤습니다. 근데 행인은 구조를 안 해요. 근데 행인은 이 아이를 구조해야 할 보증적 지위가 없어요. 그냥 남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구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만 부작위범을 논할 수 있는 것이지 행위는 탈락입니다. 아버지에게 죄를 지으려면 아버지는 보증적 지위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가 뭐냐면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이다. 이 동가치성, 다른 말로 동치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옆에 나와 있지. 자기하고 부자기를 무게 저울을 달아봐서 근수가 똑같이 나아갔을 때 동가치성이 있다. 이런 말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밑에 와볼게요. 자, 살인죄를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얼마얼마에 처한다라고 자기범 형태 규정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부진정 부작위범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자기범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부작위로도 실현할 수 있는 범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왼쪽이 자기범입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를 죽이려고 집어서 한강에 던져버려요. 집어서 던져버렸고 아이는 죽었습니다. 이건 자기범이죠. 그렇죠? 자기로서 살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자기범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른쪽은요.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아버지가 구조를 안 해서 아이가 죽어요. 이건 부작위를 통해서 살인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범에 해당하는 행태와 부작위에 의한 행태가 무게 저울 달아봐서 근수가 똑같이 나갔을 때, 이게 저울입니다. 저울. 세모가 저울입니다. 저울을 달아봐서 왼쪽 근수와 오른쪽 근수가 똑같이 나갔을 때 동가치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나 이렇게 죽이나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이 인정되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진정은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세 가지만 구비하면 진정은 충족됩니다. 그러나 부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외에
두 가지를 더 추가시켜야 돼요. 총 5가지가 있을 때 부진정 부작위범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배울 것은 요 마지막 2가지 있죠. 보증인 지위, 동치성. 이 부분에 상당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을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교재로 올게요. 자, 특이한 요건이 뭐다? 부진정에서만 요구되는 특이한 요건입니다. 이 특이한 요건은 필기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형법에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학설이라든지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즉 동가치성 있죠. 보증인적 지위라든지 동가치성은 형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해석상 인정되는 것이다. 까지 봐두시면 돼요. 자, 밑에 옆에 나와 있네요. 부작에 의한 실현이 자기에 의한 실현과 동등한 평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이것을 동가치성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각주 1번을 체크하시고요. 쭉 내려올게요. 1번 체크했어요? 자, 동치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증인적 지위와 밑줄 그으시고 지위입니다. 지위 밑줄 그으시고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 밑줄 그으시고 그리고 자세한 것은 오른쪽 페이지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쵸? 네, 됐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자, 부진정 부작위범은요. 결과범이에요. 결과범. 그래서 결과가 나와줘야 돼. 아이가 죽죠. 세월호에서 아이가 빠져 죽죠.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범입니다. 그래서 결과범이기 때문에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인과관계를 검토해요. 인과관계 검토해서 인과관계 나와주면 기수가 되고 인과관계 나와주지 아니하면 미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진정 부작위범에서는 결과가 발생되고 미수가 존재한다. 인과관계도 검토를 한다. 이런 것을 봐두시면 됩니다. 주관적 요건 가볼게요. 자, 앞에서 설명드렸잖아. 자,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 그리고 쭉 밑에 고의가 있다. 위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라 했네요. 이 부분 노트에 있는데 노트 펴볼게. 노트 펴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단 말이죠. 자, 구성권 해당성, 위법성, 책임 요 3가지를 범죄 성립 요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지 마시고요.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자, 그 다음만 잘 보시면 돼요. 자, 이 구성 요건이 2개로 쪼개진다 했잖아요. 쪼갰습니다. 쪼개서 적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쪼개서 위에 5가지. 이 5가지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이고, 그쵸? 밑에 고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다. 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 고의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뒤에서 고의범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무엇을 인식해야 되는가 하면 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전부 다 인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5가지잖아요. 이 5가지를 전부 다 뭐한다?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지 고의가 충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그 아버지가 아이가 물에 빠졌다 라고 하는 이 상황을 인식해야 되고요. 저 아이가 내 아이네. 명령된 행위를 부작위해야 되고요. 그리고 3번째, 옆에 로프가 있고 보트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인식해야 됩니다. 아버지도 수영할 줄 알아요. 이런 것도 다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 아이가 내 아이다. 보증적 지위, 동가치성 이 모든 것을 다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구조를 안 해요. 이해되시죠?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를 전부 다 인식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외에는 인식할 것이 없어요. 자, 옆에 뭐가 나와 있는가요? 행위론에서 일반적 행위 가능성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잖아요. 이 5가지 들어오지 않죠? 이건 인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보증인 의무라고 하는 것은 구성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이 있습니다. 뒤에서 배울 겁니다. 이 의무는 이 5가지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인식 대상이 되질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별할 것이 있는데 구별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개별적은 구성요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은 아니에요. 지위도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혼용을 해서 출제를 잘 내기 때문에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무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에서 나오는 이 위법성에 있는 의무에서 나오는 화살표 되어 있죠. 이 의무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저쪽 긴급필환 할 때 그때 가서 배우겠습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앞에 것만 잘 봐두시면 돼요. 됐죠? 교재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나와 있습니다. 자, 고의 나와 있지? 그 5가지입니다. 그렇죠? 그 5가지 중에서 개별적 동그라미, 그 다음 밑에 지위 동그라미 이 2가지를 인식을 해줘야만 된다. 그런데 밑에 쭉 내려와서 각주 한번 갑니다. 각주 가시면 자, 색 따라서 하세요. 일반적 밑줄 X, 의무 밑줄 X 이것은 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쭉 올라가서 자, 과실범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번째 줄 보니까 형법상 진정 부작위범의 과실범은 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정이 없대요. 그래서 이 과실범의 문제는 부진정에서만 논의가 된다. 이거 뒤에 나올 겁니다. 참고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범죄가 성립하려면 위법성 책임까지가 구비가 되었을 때 성립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지우는가 하면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공부할 필요가 없어서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